예, 안녕하십니까. 추석들은 잘 지내셨죠? 그동안 뭐 추분도 지나고 이제 완전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휴가 시간이었지만은 뭐 역시 그 국제 정치는 유엔이 지금 또 이제 9월 하순에 항상 그 열리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으로 아주 그 바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 핵 문제 그 진전 상황하고 미국 문제 그리고 또 중국하고 미국이 그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유엔이 유엔 총회가 매년 이제 가을에 9월 달에 열리는데 유엔이 그 193개 회원국이 있으니까 지구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유엔 회원국이라고 봐도 될 정도죠. 그렇지만은 유엔이 그 기능이 옛날처럼 이렇게 좋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과거처럼 이렇게 그 과거라는 것은 뭐 1945년 이후 냉전 시대 초반쯤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 국제 정치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그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가입도 안 했는데 탈퇴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입도 안 했는데 탈퇴라는 게 좀 이상한 얘기라고 들리는데 우리나라 그 나이 뭐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매년 10월 24일 유엔의 날이 공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이었다가 1976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공휴일에서 유엔이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무렵에 유엔에서 그 어떤 법안이 통과됐는데 북한을 지지하는 법안도 통과되고 한국을 지지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유엔 회원국도 아니었지만은 탈유엔이라고 그러는 게 맞겠죠. 유엔 대의도 휴일에서 없애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그 키신저 박사가 그보다 약간 전이겠죠. 키신저 박사가 유엔에서 그 유엔 총회 회원국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연설하면서 당신네들은 이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것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를 한마디 해주자면은 제가 그 미국 그 유엔을 한번 이제 그 방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밑에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다 왔는데 상당 부분이 그 졸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우스웠는데 제가 그 제 나름대로 정당화를 시켰습니다. 전부 다 눈 똥 그렇게 뜨고서 서로 이제 남의 말을 열심히 들으면 싸움이 생깁니다. 근데 졸고 있으면은 싸움이 안 생기죠. 다 좋으니까. 이런 뭐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유엔이 또다시 이제 정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서 이제 트럼프가 두 번째로 연설합니다. 거기도 이제 하나의 불문율 비슷한 게 있는데 유엔에서 제일 먼저 연설하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왜 제일 먼저 연설하게 된 것은 되었냐 하면은 뭐 언젠가 그 연설하는 그 볼런티어 먼저 이제 손 들고 지가 먼저 얘기하겠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시켰던 모양인데 브라질이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이제 뭐 제일 처음부터 나가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제일 먼저 유엔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불문율이 생겼고 미국은 항상 두 번째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유엔에서 얘기한 것도 두 번째고 그 이후부터는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데 뭐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그 왕이 먼저 더 얘기를 하게 되고 장관이 그 다음 뭐 그런 순위로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가 작년에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험악한 말을 했습니다. 작년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을 아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겠다 핵으로 이렇게 위협을 하면은 근데 금년에는 아주 이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금 미국에서 김정은이를 칭찬하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대부분의 언론이 김정은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양 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의 압도적인 그 기류는 비판적인 기류가 흐르는데 트럼프가 유일하게 김정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말한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오늘 제가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트럼프의 본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북한 핵 문제는 과연 어떻게 그 해결이 될 것인가? 우리가 예측을 뭐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제정치학적 그 이론들을 동원해서 학술적으로 한번 그 설명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 언론과 미국 야당은 작년에 트럼프가 유엔에서 또는 유엔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경우에서 북한을 아주 비난하고 욕을 뭐 거의 욕을 해댔죠. 그럴 때마다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이게 핵전쟁을 하자는 소리냐? 트럼프는 핵전쟁을 일으킬 미치광이 같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지난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의가 있은 후에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호적인 얘기를 쉬지 않고 내뱉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미국 언론 그리고 미국의 야당들은 아주 상당히 이것을 이제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그 트럼프가 혹시 미국의 야당과 미국의 언론이 북한을 폭격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언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언론 중에서 지금 북한하고 전쟁해야 될 때라는 말을 한 그런 언론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는데 9월 16일 CNN에서 그 위클리 브리핑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사만타 비노그루아드라는 여자 이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 북한하고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역사상 공화당을 한 번도 지지하지 않았던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에서 9월 22일자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를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고 지금 북한 문제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그 비난 기사를 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그 VOA,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건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지금 평양을 갔다가 지금 뉴욕을 방문했는데 2차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을 이제 하라고 종용을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엄청난 진전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차 회담도 곧 열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김정은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이제 제 그 5번째 편지일 겁니다. 트럼프가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이 beautiful 하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편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편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트럼프의 그 어법을 보면은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yes 그리고 콤 마치고 but 그렇다 그러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비핵화가 완성된 후에야 나는 제재를 풀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급하지 않다. 이제 곧 북한하고 대화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급하지 않다. 그 어법이 틀립니다. 금년간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급하지 않다. 지금 트럼프가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얘기할 때 특히 이제 다투고 있는 나라 사람들 그리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상당히 우호적인 표현을 쓰는데
시진핑에 대해서는 my best friend라고 씁니다. 시진핑은 나의 아주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제 좋다고 얘기를 하죠. 전부 다 좋다고 얘기를 아주 좋은 친구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의 생각은 뭘까? 한 번은 어떤 그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종잡을 수가 없다, 트럼프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가 요새 하는 말하고 작년 11월 달에 그 한국 국회에 와서 북한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한번 비교해 보라. 그 중에 하나는 아마 틀리는 말일 텐데 지금 김정은이 상당히 괜찮은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작년 11월 달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라는 것을 길게 얘기를 했죠.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겠냐. 어느 게 거짓말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뭐 거의 1년 돼 가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다시 찾아봤습니다. 지금 핵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펄슨입니다. 김정은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 친구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보겠는데 한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친 것이 확실한 김정은은 미친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미친 것이. 그리고 국회연설 몇 가지 제가 보겠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끔찍하게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거의 무보수로 일합니다. 이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국민들이 무보수로 끔찍하게 이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들은 배관도 갖춰지지 않은 집에서 생활하고 전기를 쓰는 가정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뭐 북한 사람들 다 지금 아주 어렵게 살고 있죠. 그리고 5세 미만 영유아 중 거의 30%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북한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를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2012년과 2013년 북한 정권은 2억 달러로 추정되는 돈을 기념비 탑 동상을 건립하고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데 썼습니다. 뭐 김정은을 비난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하고 북한을 트럼프가 비교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번영되고 잘 살고 자유와 정의, 문명, 놀라운 성취 이런 것이 되는데 다른 한쪽 코리아에서는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의 기치하에 자국 국민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북한 국민들을 감옥에 가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북한 독재 정권이 초래한 고통을 고려하면 북한 독재자가 왜 점점 필사적인 조치를 취하며 주민들이 이 극명한 대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는지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을 비난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그 무엇보다도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접촉을 거의 전부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광신족 종교 집단처럼 통치되는 국가입니다. 김정은이 광신족 종교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군사적 이단 국가의 중심에는 그렇죠. 북한이 군사적 이단 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복된 한반도와 노예가 되어버린 한국인들을 보호자로 통치하는 것이 지도자의 운명이라는 창란적인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정복된 나라입니다. 미국한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노예예요. 북한이 보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김정은이가 보호자로 통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운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창란적인 믿음이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제가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분석할 때 기독교적인 언급을 한다. 기독교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간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이블 임파이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엑시스 오브 이블,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지도자들이 악이라는 얘기를 쓰면 그것이 보통 전쟁하고 연결이 됩니다. 미국이 악이라고 얘기한 나라를 먼저 공격하거나 붕괴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데 작년 한국 국회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한 말입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이건 완전히 김정은을 지칭한 말이죠.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그 누구도 가면 안 되는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범죄를 많이 지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을 베풀어 줄 테니까 항복하라는 얘기죠. 영어로 읽겠습니다. Yet, despite every crime you have committed against God and man.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당신이 하느님과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모든 수많은 그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화를 이제 대화하자고 부른 것이죠. 북한의 악한 정권은 한 가지는 맞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니스터 레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그 못된 악한 정권은 바로 한민족의 운명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통일되고 그러면 영광스러운 국가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바로 트럼프가 딱 1년 전에 1년도 안 됐죠. 작년 11월이니까 이런 식으로 김정은이를 묘사했는데 지금 아주 나한테 아름다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고 미래를 옳은 거로 선택했다? 뭐 하나가 틀리는데 왜 그럴까? 우리나라 그 많은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사실 때문에 트럼프를 무지하게 미워합니다.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죠. 트럼프의 협상 방식.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저도 하도 이 논란이 심해서 트럼프의 협상 방식, 이게 트럼프랑 오랫동안 같이 사업을 했던 그 변호사 조지 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트럼프 스타일 네고시에이션.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죠. 트럼프처럼 협상하라라는 책인데 이거를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다시 요 말들이 트럼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언급이겠구나 하고 찾아냈는데 협상에서 완벽히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유리하다. 협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보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유리하다라고 트럼프가 믿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이 하는 말은 아마도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죠. 협상에서는 완벽히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칙입니다. 항상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되 그렇죠. 시진핑한테도 지금 얼마나 치열한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할 때마다 시진핑 그 개인에 대해서는 My best friend X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시진핑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의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항상 상대방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되 의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룩된 다음에 제재를 풀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칙입니다. 트럼프는 마음에 품은 진심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서 협상을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마음에 품은 진심을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어떤 것이 맞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성공 여부는 역발상에 달려있다. 역발상에 있어서 트럼프는 대가다. 역발상. 그러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 180도 달라졌죠. 그리고 미국 모든 사람이 작년에는 트럼프가 제일 김정은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전체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제일 우호적인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남아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돼 있죠. 성공 여부는 역발상에 달려있다. 역발상에 있어서 트럼프는 대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대북 전략, 대북 대화 정책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마도 나이로 모두 트럼프는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30대 초반인데 이제 아버지라도 보통 아버지가 아니죠. 40세 거의 한 40년 차이가 나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그냥 우리가 우스갯 말로 하면 갖고 노는 거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CNN에서 비노그라드라는 사만타 비노그라드라는 사람이 그 쓴 그 문장을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뭐 지금 뭐 잠깐 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추구하는 아젠다가 당신의 것과는 다르다. 점점 다른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기 당신이라는 것은 트럼프입니다. CNN에서 한 얘기예요. 그리고 비핵화는 그 한국 대통령의 그 아젠다에서 빠진 것 같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북한하고 연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협력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이뤄서 해결하기보다는 따로 하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김정은이 의미하는 평화는 실질적인 적대감의 종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제 그리고 또 뭐 한국 측에서도 빨리 그 종전선언을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종전선언을 그 주한미군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만타 비노그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주한미군의 기능은 한반도의 휴전선을 지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만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게 될 경우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일이 되는데, 이것은 하면은 전략적으로 잘못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트럼프한테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글은 마치 그 대통령한테 이제 데일리 브리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일 그 보좌관들이 보고서를 써주고 이렇게 이것을 보고서 정책 만들 때 참고를 하세요 그랬는데, CNN에서 이런 글을 올려주고 그 제목을 코리아스, 그러니까 남북한이라는 뜻이죠. 코리아스 점점 치고 make war not peace, 지금 전쟁을 할 때다라는 그런 험악한 이런 그 조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월 22일자 워싱턴 포스트 사설입니다. 그 제목이 이래요. Trump sees tremendous progress on the Korea where none exist.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다고 본다. 사실상으로는 아무것도 그런 진전은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다. 이거 제목이 아주 세죠. 트럼프는 한국에서 tremendous progress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는 non exist,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서 이제 이번에 평양회담에 대해서 그 남북한 간에 무슨 뭐 좀 진전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놓고,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못했다. No real progr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But it offered no real progress in the matter of most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미국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핵 문제죠. 그리고 북한의 조치가 없는데 미국의 양보를 한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하면은 한미 관계의 단절도 초래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위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트루멘더스 프로그레스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지금 트럼프가 어쩌면은 워싱턴 포스트하고 CNN이 이런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막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언론들을 뭐 제가 쭉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국의 언론은 또는 미국의 뭐 상원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비슷합니다. 이번 평양회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뭐 별로 진전이 없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별 진전이 없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김여정이 백두혈통 따지고 이런 거 따지는데 이것은 인권유린입니다. 15만 명이 한 장소에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 연설을 몇 번 듣기 위해서 7, 8시간씩 물도 못 먹고 물통도 못 갖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 것은 인권유린인데,
그것이 온 세계의 만방에 다 보여진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풍경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우리나라 신문에 뭐 한두 군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북 소식통은, 이건 조선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일부 평양 주민이 행사에 동원되는 바람에 당일 새벽 1시부터 행사가 끝난 종오후까지, 그 11시간이네요. 새벽 1시부터 점심때까지니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대기했다고 얘기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랑은 질이 다르죠. 제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미국 대통령이, 그 존슨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그래갖고 그 존슨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도 아니고 뭐 그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려서 이게 서울로 오는 그 연도에 그냥 각 학교가 전부 다 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 가롤동 용산역하고 서울역 그 사이에, 거기 가서 이제 뭐 학교별로 이제 담당 구역이 있죠. 대통령이 오기 한 3시간 전부터 서 있었는데 대통령이 지나가는 건 한 1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초 동안 대통령 지나가는데 환영하려고 3시간 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북한 사람들은 11시간을 서 있던 거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군요. 예, 뭐 다 그렇죠. 그 뭐 이제 매스 게임 같은 거, 그리고 뭐 국군의 날 시가 행진 같은 거, 우리 보는 사람들은 그거 멋있다라고 보지만은,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직접 하는 사람들은 참 이게 고생이 보통 말이 아닌데, 요번에 그 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 신문에도 나오고, 북한에서 직접 그 김대중 대통령 왔을 때 동원돼 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을 했던 탈북자가 또 이렇게 뭐 쓴 글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뭐 이 미국의 정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 쓴 말인데, 제가 그 아주 재밌어서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대규모 매스게임 공연에 동원된 불쌍했던 아이들의 공연은 다시는 안 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강제 동원돼서 고생한 그 시간에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는 조금 좀 시니컬하게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매스게임 같은 거는 한 사람만 틀려도 뭐 정말 그 야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북한의 매스게임은 상당히 그 비인간적입니다. 이거 보면은 정말 기계적으로 잘하죠. 그 2015년인가 그 중국 군인들이 전승절 시가 행진하는 거를 보면은 정말 그것은 인간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들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로봇들이. 예, 그때 그 제가 듣기로는 여기 뭐라고 그래, 칼라라고 그러죠. 거기다 바늘을 꽂고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고개를 잘못 돌리면 목이 찔리게. 이거는 그래서 그 제가 각 나라 군인들이 이렇게 걷는 걸 보면은, 미국 군인들은 줄을 잘 못 맞춥니다. 발도 틀리고. 줄 안 맞추고 발 틀리는 것이 전투력이 약하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에 노출이 되는데, 그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노출됨으로써 그 사람의 본질도 같이 노출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잠깐 좀 뭐 한두 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그 개념은 국제법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학자들이 쓴 국제법 책 뭐 1000수백 페이지짜리 책을 다 뒤져봐도 거기에 종전선언이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보통 종전선언이라기보다도 평화협정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전쟁이 종전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정전, 그러니까 휴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미스티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엔딩 오브 워, 전쟁을 이제 끝내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즉 지금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러는 그 본 의미는 1950년 6월 25일서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싸워졌던 그 전쟁을 끝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평화선언에 대체하는 거로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이런 말은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이 전쟁은 누가 일으켰다. 그리고 어떻게 싸웠다. 그리고 어떻게 종료가 되었다. 그 기본 그 전쟁에 대한 묘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묘사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자기네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고 그러죠. 북한은 미국이 일으켰다고 그러고 또는 한국이 일으켰다고 그럽니다. 한국은 북한이 일으켰다. 그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일으켰다. 그 최근에는 소련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소련에 가서 싸우겠다고 졸라가지고 지원을 받아내었다. 중국도 지원하였다가 이제 최근의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으켰다 정도는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에 대해서 밝힙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수백만 인명을 참 허무하게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쟁에 이겼던 졌던. 그래서 전쟁을 연구하는 경우에 누가 전쟁을 일으킨지, 전쟁 도발자가 누군지를 꼭 찾아내는데, 이런 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 전쟁은 끝났다, 이제 끝난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차라리 평화선언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종전선언 그러면은 이것은 과거의 일이죠. 평화선언을 하게 되면 앞의 일까지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 지금 뭐 선언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종전선언은 과거의 어떤 특정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평화가 뭐고 전쟁이 뭔지에 대해서도 잠깐 그 설명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유학할 때 이건 뭐 교과서도 되고, 제가 이 서점에서 사가지고 뭐 전쟁이라는 과목을, 전쟁론을 듣기 전에 그 방학 때 미리 읽었던 책인데 정말 잘 쓴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 책입니다. 지오프리 블레인이라는 호주의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전쟁의 원인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기존에 미국의 국제정치학에서 발견되었던 전쟁 원인에 관한 이론들을 상당 부분 엎어놨다는 아주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의 맨 1장이 제목도 아주 이 고풍나는 영어로 썼는데, The Peace That Passes Understanding. 참 이해하기 어려운 평화. 그러니까 understanding을 아주 패스해버리는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해하기 어려운 평화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가, 전쟁이 아주 한 상대방이 완벽하게 깨져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끝났을 때, 평화협정이 아니라 뭐 거의 이건 노예협정이 됐을 때, 그때 그 다음 평화가 오래 간다라는 놀라운 얘기죠. 그렇지만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국제정치의 속성을 봤을 때, 한쪽이 처절하게 전쟁이 처절하게 끝났을 때, 한쪽이 너무나도 상대가 안 되게 깨졌을 때, 그때 평화가 오래 가는 겁니다. 애매한 휴전은 평화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애매한 휴전 중에서도 애매한 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이거 다 덮어두자, 끝내자. 종전은, 그러니까 애매한 휴전과 종전은 곧 다른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이제 여기 써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새를 평화래요. 평화란 말이 막 난무합니다. 1953년 7월 27일서부터 2018년 뭐 그냥 한 4월 5월 칩시다. 뭐 미북 정상회담하고 남북한 정상회담 그 직전까지는 그러면 전쟁의 시대였습니까? 1953년 7월 27일부터 2018년 4월까지 그때 평화의 시대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전쟁과 평화를 데피니션, 그 정의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이제 평화는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 또는 뭐 진정하지 않은 의미의 평화가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정치학자들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면은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된 이후에 오늘까지 한반도는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것은 다 전쟁이 돼버리고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53년서부터 바로 최근까지 물론 그 긴장 상태가 지속됐죠. 그렇지만 전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평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 평화를 수십 년 동안 유지시켜온 안전장치들을 다 격파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1953년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평화의 기본 장치가 됐던 것이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군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평화고 뭐 전쟁이란 말까지는 안 하죠. 지금이 평화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평화를 지켰던 안전장치들을 해체한다. 이것은 이 국제정치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전혀 올바르지 못한 그런 이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책에 보면은 아주 이 학술적으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평화하고지 않겠느냐. 우리가 상식입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지 않겠느냐. 상식이죠. 그런데 여기는 상식을 다 깨놨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더욱 평화적으로 살지 못했다. 이건 뭐 통계학 살펴보면 나오는 거죠. 같은 종교일 경우에도 그것이 국가들 간에 또는 종족들 간에 평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쟁은 이익이 달라서 나는 겁니다. 이익이 충돌할 때. 그러니까 말을 같은 말 쓰는 사람이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가 같은 사람들이 영원히 이익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충돌. 그래서 이익의 충돌은 가까운 사람들이 더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말은 그럴듯하더라도 이 국제정치 이론에서 우리 민족이니까 전쟁을 안 한다. 또 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역사, 같은 이런 것들이 평화의 조건이다. 여기서 이 책 소문에서 제1장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조금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장기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평화입니다. 이 정도면 평화라고 봐야 되죠. 이 롱피스, 이 오랜 피스의 원인은 저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가지고 북한을 압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남북한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대한민국 쪽이 훨씬 유리하게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힘이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억제를 당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었다.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평화는 지키는 것입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죠. 평화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Peace through strength. 지금 김정은이 미국하고 대화를 하게 된 것도 잘 다독거려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도 그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의하기 바로 전에 미국이 내가 북한을 political safeguard, 정치적으로 보호를 해줄 것이다.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대화를 안 할 경우에 total decima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완전히 파멸을 시켜버릴 것이다. 바로 그래서 북한이 대화 나온 것이죠. Peace through strength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지난 몇십 년 동안 힘을 가지고 평화를 지속해 왔죠. 그래서 이것은 이 증명된 안전장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증명된 안전장치. 이 안전장치를 해체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막 서둘러 가지고 어떻게 다른 거로 바꿀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의 균형이 평화를 불러일으킨다라고 그러죠.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힘의 균형은 오히려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비슷하니까 이 책에서 주장한 겁니다. 바로 그것도. 여기서 전쟁은 왜 나느냐. 두 나라가 서로 이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저게 나보다 힘이 훨씬 세구나 그러면 전쟁을 못 해요. 그런데 이거 뭐 비슷하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지오프리 블레이니 교수는 이렇게 썼어요. 전쟁의 원인은 dispute in the measurement of power. 그러니까 두 나라가 서로 힘을 측정하는데 거기서 논란이 생겼어요. 누구 힘이 더 세냐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생깁니다. 내가 더 세. 또 저쪽은 내가 더 세. 힘이 비슷할 때, 균형이 될 때 서로 자기가 세다고 그러죠. 그때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은 오히려 전쟁의 원인이다. 이것도 기왕의 국제정치의 아주 대이론인 세력균형 이론을 이 책에서 아주 여지없이 격파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은 지금 한반도에 지난 6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된 것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힘이 북한을 압도했기 때문에 북한이 도무지 전쟁할 생각을 엄두를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조문을 비록 국제정치에서 이것이 잘 지켜지는 경우는 없지만은 그래도 만들기 전부터 뭐 이것은 아무 때나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죠. 그리고 유엔 총회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다.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다. 제가 지난번에 전략론 얘기할 때 설명했죠. 전략론은 상대방의 의지와 능력 두 가지를 다 보는데 하나를 본다면은 능력을 봐야 된다. 지금 북한은 능력을 하나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나는 핵을 없앨 거야. 나는 평화가 좋아. 나는 번영이 좋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칼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내려놔라. 칼을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 조치를 우리가 취해주겠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 매일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좋다, 다 좋은데 칼을 내려놔. 그러면 도와줄게. 북한은 핵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다. 의지를 밝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핵 능력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사람들도 지금 미국 학자들이 보니까 대개 그 견해가 많이 갈라지는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번 북한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 더글라스 팔이라는 사람도 엄청난 진전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비핵화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브루스 클링너라는 이 헤리티지에 있는 박사입니다. 과거 국제사회와 북한이 맺었던 조약들보다 더 모호하고 소극적인 약속들을 잇따라 받아줘 우리는 계속 뒷걸음질만 치는 중입니다.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도 이 사람도 자기도 이제 진전을 하나도 못 시켰던 사람인데 북한 핵 얘기하면서 이 사람도 별로 이렇게 진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에브럼 덴마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한번 여러 번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그 이름이 덴마크로 돼 있는데 나라 이름 덴마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 덴마크 출신이냐 그랬더니 전혀 관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브럼 덴마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종전선언이 사실상 무의미하지만은 이것이 북한이 시비 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해주면 안 되고 해줄 경우에 조건을 붙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종전선언을 해주면은 그럼 미군은 왜 있냐라고 이제 시비를 걸 거예요, 북한이.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한반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 전쟁 알았던 미군은 나가야지. 그 시비거리가 되는데 여기 있는 미군은 한국 전쟁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체결된 한미 동맹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한미 동맹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미 동맹은 그 미군의 임무를 동아시아 퍼시픽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종전선언을 해주면은 이제 시비는 걸겠죠. 논리적으로 틀리더라도. 그런데 주한미군을 이제
나가라고 시비를 걸 소지가 있으니까 그 덴마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북한이 꼼수를 이제 부릴 때 대비해서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이나 미군 주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고서 이제 해주면 될 거 아니겠느냐. 아마 그러면 북한이 안 받아들이겠죠. 이 종전선언을 한다. 그래놓고 이 종전선언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아예 집어넣으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북한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은 한반도 이상을 커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브룩스 대장이 곧 그 임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그 사령관이 한국으로 오게 돼 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그 이름이 로버트 에브람스라는 그 대장입니다. 육군 대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금년에 그 지난 8월 달에 그 을지 프리덤 가디안이라는 훈련을 지금 미국이 하질 않았죠.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이 준비 태세가 이제 디그레이드 이렇게 준비 태세가 낮아졌다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훈련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또 그 정치적으로 판정이 나겠습니다만은 그 미국 사령관이 한국으로 이제 부임해서 오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미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이 일관된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먼저 핵을 내려놓으면은 비핵화를 하면은 그 경우에 제재를 완화하겠다. 이것은 뭐 미국의 모든 기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정부 관리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폼페오가 이제 다시 뭐 곧 북한을 간다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도 9월 25일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문김 회담의 진행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진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금은 압박을 늦출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의 CVI들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경제 제재는 그대로 이제 유지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 하스펠이라는 그 여자인데 CIA 국장이 됐죠. 이 사람도 그 이번에 인터뷰에서 미북 관계가 작년보다는 낮았는데 그렇다고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규제가 지금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측면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북한 배들이 바다에 몰래 떠 있으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배들이 가서 붙어가지고 기름 같은 걸 이렇게 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도 그것을 단속하는 이론으로 이제 끼겠다라고. 그래서 캐나다도 북한에 이제 기름이 들어가는 거 그거 단속하는데 캐나다 해군도 이제 나오겠다라고 이번에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측에서 밝힌 걸 보니까 그런 경우가 148번이나 있었다 최근에. 뭐 상당히 북한이 많이 반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1년에 기름을 50만 배럴 이상 바깥에서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50만 배럴이라고 그러면은 1배럴이 이만한 그 물통 160리터짜리 물통인데 160 곱하기 50만 뭐 그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숫자가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여름에 에어컨 많이 켜는 날 하루에 200만 배럴을 더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에 하루에 쓰는 것의 4분의 1이 북한이 1년 동안 허락받은 기름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북한의 이 재래식 군사력은 사실상 거의 무의미한 군사력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1년에 북한은 뭐 자기 기름이 뭐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 유엔에서 50만 배럴 이상은 이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눌렀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밀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요 얘기는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엔에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연설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역시 그 국제주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리즘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Doctrine of Patriotism, 애국주의 원칙을 받아들인다. 국제주의가 아니라 애국주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는 미국은 전 세계에 미국식 생활 방식을 강요하지 않겠다. 세계 각국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 세계 각국들한테 그 나라의 주권이라든가 이 독특한 그 특징을 다 미국이 인정을 해줄 테니까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그 독특함과 미국의 주권을 그 존경해 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이라는 세계와 함께 세계가 서로 이제 뭉쳐서라는 그런 조직에서 우리 모든 나라는 각각 애국주의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좀 그 유엔이라는 거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주문을 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책이 있는데 미오셰이모 교수가 이제 책을 또 한 권 썼습니다. 그 Great Delusion이라는 책인데 자유주의자들의 환상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분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이데올로기가 각국의 민족주의인데 미국이 미국식 사고방식, 미국식 이념을 전 세계에 강요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이 자꾸 실패를 하고 저항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트럼프는 바로 그 책을 읽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미오셰이모 교수가 얘기하는 바와 유사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지금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가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돈 문제죠. 무역 문제인데 무역 문제도 지금 거의 전면전 정도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액수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그 미국이 중동에 있는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드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인데 중동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빼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것도 빼내고 이렇게 그 중동 국가들을 미국이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는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것을 빼서 focus on threat from China and Russia,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중동을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했을 거예요. 미국이 중동은 이제 이스라엘한테 맡겨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중동이 석유 때문에 중요했는데 석유는 미국이 이제 자급자족이 되니까 그래서 중동에서 이제 미국의 그 군사력을 아시아로 옮기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중동에 있는 미국의 그 미사일을 빼고 그리고 중국을 경제적으로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제일 그 두려워하는 것이 국가가 쪼개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중국은 종족이 아주 다양하고 그 위구르 같은 데 가보면 완전히 인간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실 텐데 위구르 사람들 모습은 이게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사진에 보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그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학자가 왜 중국은 이 회교도들을 아주 잔인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가라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 영사가 반박문을 작성한 것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났습니다. 그 기사가 떠 있는 그 기사에 나온 사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근데 보면은 저걸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인데 지금 미국이 자꾸 이 중국이 분열되는 쪽으로 이렇게 옆에서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구르도 독립시키려고 그러고 티베트도 독립시키려고 그러고 직접 나타난 것은 홍콩에 그 독립을 지향하는 정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에 속하는 게 아니라 독립국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정당을 지금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탄압을 하고 있죠. 거기서 지금 미국이 같이 그 탄압하는 데 대해서 이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경제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그 국내 정치, 즉
뭐 이 소수민족 그리고 홍콩 독립 뭐 이런 것들도 건드리고 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동에서 군사력을 빼면서 중국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B-52 그 편대가 그 남진해 상공을 또 날았습니다. 이 폭격기 편대가 날 때마다 뭐 중국은 참 이 뭐 골치가 아프죠. 그런데 지금 뭐 경제 제재는 어느 정도까지 갔냐 이렇게 한번 보면은 돈으로 이제 맨 처음에 한 5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이제 서로 지난번부터 붙었죠. 그러다가 미국이 2천억 불로 올렸습니다. 뭐 중국은 2천억 불까지 올릴 수가 없죠. 미국 거 전부 사오는 것이 1,300이니까. 그런데 뭐 품목으로 보면은 퍼센트로 보면은 지금 미국은 중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오는 물건에 거의 한 절반 정도의 관세를 붙이고 있다고 그러고 중국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물건의 한 60% 정도에다가 관세를 붙였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2천억 불인데 나머지 한 2천 수백억 불에 대해서도 금년간 관세를 붙일 예정이다. 그러면은 전체 5,050억 불 중에서 4천억 불대의 이 관세를 붙이는 거가 되는데 이거는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 버티기가 상당히 그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 체제 자체를 지금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국가 자본주의 자체를 이게 득별을 부르신다는 말이 좀 너무 세죠.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자체를 형질 변경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큰 그림을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 패권 경쟁,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이제 확실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지금 경제 전쟁을 하면서 군사 정치적인 측면도 뭐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미국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홍콩 독립이라든가 위구르 독립이라든가 뭐 중국 국내 정치에 이제 개입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그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독립해서 그 미국 중간 선거 지금 또 판세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지금 북한하고 미국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 잘 진행되지 않는다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그 평양회담이 성공적이었냐의 여부는 남북한이 성공했다라고 해서는 전혀 성공적일 수가 없다. 이거는 국제사회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야지 성공이고 그 국제사회도 특히 미국이 이 회담은 성공이야라고 말해야 성공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미국의 그 일반적인 견해는 이것은 진전이 없었다. 뭐 실패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진전이 없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이 정치 현상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